와, 세무사님. 진짜로 현금 999만 원씩 여러 번 뽑으면 국세청에서 못 잡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위험한 오해예요. 제가 국세청에서 14년 일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했다가 7억 세금 폭탄 맞은 사례도 있어요. 헉, 그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단 15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세금 리스크 피하는 방법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녀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해요. 진짜 소름 돋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5년간 근무하다. 지금은 개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무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5년 근무를 했었고 조사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상속세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를 가장 오랫동안 해와서 상속세 신고와 조사 대응, 자금 출처 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1. 국세청이 어떤 시스템으로 현금 거래를 추적하는지 2. 1,000만 원 이하 현금 거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3.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 4. 세금 신고 시 현금 거래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방법 5.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통한 교훈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출금하는 행위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현금 출금해서 전부 써버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받지 않고 오로지 다 소비를 해 이런 경우는 사실상 세금 문제 생기기는 어려워요. 그야말로 내가 번 돈 내가 출금해서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 돈을 누구한테 줬는지 내가 썼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현금 출금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현금 얼마나 뽑아도 돼요? 하고요. 제가 그때 거꾸로 물어봐요. 그거 뽑아서 어디 쓰시게요? 그럼 상대방이 바로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만약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규모면 걱정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엄청 큰 규모의 무언가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싶을 때 현금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증여세 안 내고 몰래 증여를 한다거나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입금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들과 연결돼서 조사에 선정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몰래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자금 출처 조사에 선정될 확률이 높고 사업자의 통장에 원인불명의 현금이 계속 반복적으로 입금이 된다면 현금 매출 누락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금이 출금되는 것보다 현금이 사용되는 시점,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문제가 불거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현금 출금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하죠. 출금된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그걸 그냥 상속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법정 기준 금액이 있어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출금되면 그걸 다 추정으로 봐서 상속 재산에 가산해요. 여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어서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현금이 걸려서 세금 7억 원 내게 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저도 정말 많은 사례를 봤는데 이건 좀 기억에 남는 사례였습니다. 성수동에 고급 주택을 임차해 살고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훨씬 비싸겠지만 이건 코로나 전에 조사가 진행된 건이었고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 당시에는 보증금 9억 원에 월세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바로 이 보증금 9억 원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어요. 일단 이분 부모님의 재산이나 소득 현황을 보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였고 실제 금융조사를 해보니까 동대문의 ATM기에서 매일매일 현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어요. 도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소득 신고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 한류 열풍으로 중국인 보따리상이 엄청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조사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현금 장사해서 번 돈으로 집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그럼 안 된다고 집 사면 세무조사 나온다고 해서 안 사고 월세 내면서 살았는데 보증금도 조사하는 줄 진짜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5년 동안 누락한 현금 매출로 인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약 7억 원가량 고지가 됐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그런지 대비가 그에 비해 부족하세요. 실제로 조사를 하면 이런 보증금에 대한 자금 출처가 훨씬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번에는 부모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을 타인 계좌를 한번 거쳐서 자녀 계좌로 입금된 사례예요.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대금을 수시로 현금 출금을 해요. 그리고 그 현금을 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계좌에 돈이 좀 모이면 자녀 계좌로 송금을 해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부모에게 직접 계좌 입금 받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타인에게 들어온 자금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니까 처음에는 빌린 거라고 소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계좌주 소득 및 재산 현황을 보니까 그런 돈을 빌려줄 만한 자금력이 되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연결 계좌 조회를 했고 계좌 명의자의 거래 내역을 조회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그 송금하기 직전에 현금들이 막 입금이 됐던 거였어요. 입금된 현금의 원천을 조사하니 어렵지 않게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결국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다 나타나서 증여세가 고지됐죠. 이렇게 실질은 단순한데 방법을 우회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쉽게 밝혀져요. 쌓인 간의 증여는 일어나기 힘들고 타인에게 수억의 돈을 그냥 빌려주기도 힘든 게 현실이니까요. 지인 B, C, D 이렇게 여러 명한테 줘가지고 자녀한테 조금씩 주는 건 어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그 자금이 모여서 다 어디로 가겠어요? 자녀한테 가겠죠. 자녀는 그 부동산을 그 자금으로 취득할 거고 그런 결과는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걸리면 증여세, 본세,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비슷한 사례인데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을 해주려는데 자녀 계좌를 거치지 않고 그 집주인한테 직접 돈을 입금해주면 모르지 않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조사 공무원이 그 조사를 할 때 계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공무원들이 조사를 할 때 금융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대략 설명해 드릴게요. 상속세 조사가 시작되면 첫 번째로 가계도를 그려요. 그리고 국세청 전산 NTS를 통해서 1일차 분석을 하게 되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직업, 나이, 소득, 재산 그런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 피상속인의 재산 양도 현황이 있으면 양도 시기, 양도 금액, 그리고 그 사용처. 반대로 상속인의 재산 취득 현황이 있으면 취득 시기, 취득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가계도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 3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사 공무원들은 본인의 일이잖아요. 일을 하는 과정인 거죠. 금융조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부분을 미리 파악해 놓는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 살면서 크게 돈 들어가는 시점은 결혼할 때 가장 크게 돈 들어가지 않을까요?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들고 사업 시작할 때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보통은 그 시점에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1차 분석 시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한 시기에 부모님의 계좌에서 고액의 자금이 인출되었는지 보고 자금을 지원해 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큰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들은 보통 재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금이고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것들은 보통 본인의 소득과 관련된 입금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액의 입출금 혹은 반복적으로 입출금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왜 입출금이 되는지 확인을 하겠죠. 돈은 이유 없이 입금이 되거나 출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현금 입출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하시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 출금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현금 출금은 그 자체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권리가 있어요. 다만 그 현금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둘째, 현금 거래의 추적 가능성을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현금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은 여러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큰 자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하므로 현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당한 목적의 현금 사용은 증빙을 남기세요. 합법적인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현금 출금 시 주의해야 할 상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반복적인 소액 출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패턴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2. 자산 취득 직전 현금 출금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기 직전에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속 개시 전 대규모 현금 인출 상속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면 추정 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의 불규칙한 현금 입출금 사업자 계좌에서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 입출금이 발생하면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인출한 현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 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5억 원. 이런 금액 이상의 현금이 출금되었다면 그 사용처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그 사용 목적과 증빙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사례를 봤는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패턴입니다. 1. 현금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하기.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후 자녀나 지인 계좌로 소액씩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융조사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2. 소득을 숨기기 위한 현금 거래.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 간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3. 상속세 회피를 위한 현금 인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여 상속 재산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정 상속 재산 규정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합법적인 증여를 활용하세요. 증여세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증여세 공제 한도 집계 좀비 속간 5천만 원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에 한 번씩 공제 한도가 갱신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현금 사용 시 증빙을 확보하세요.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증빙을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 개시 전이 현금 인출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만들지 마세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액으로 나누어 거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현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되며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999만 원씩 나누어 거래하는 것은 오히려 의도적인 분할 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최근에는 세정 전산망이 더욱 정교해져서 과거에 비해 현금 거래를 추적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금 출처 조사는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취득 시에는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가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사례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국제 조세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사례도 점점 적발되고 있으니 해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전세금과 관련된 자금 출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수동 사례처럼 고액의 전세금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득과 비교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전세금은 세무조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현금 출금은 불법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출금해서 써도 돼요. 다만 그 현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하든 현금을 바로 주든 그런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추정 상속 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현금 출금액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추정 상속 재산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현금 출금액은 국세청이 그 사용처를 밝혀야 과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현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느낌이 오죠? 결국 몰래 받은 현금으로는 흔적 없는 소비는 가능해도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기는 힘들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현금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현금 출금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더 많은 절세 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